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집엔 저와 손주뿐이었는데 말이죠. 거실 청소를 하다가 TV 뒤를 닦으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뭔가 닿더라고요. 꺼내보니 동그란 검은 물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작은 렌즈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도 있었어요. 부엌 선반장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작은 방 책장에도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죠.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카메라를 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를 당했을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되었습니다. 33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남편이 하던 철물점을 물려받았죠. 못하나 구분 못하는 제가 말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웬만한 건 야매로 다 고치는 박사가 되었어요. 거의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대학도 나왔어요. 둘 다 출가시켰죠. 작년에 철물점도 문 닫고 은퇴했습니다. 이제야 좀 쉬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제 아들은 참 기특한 녀석이었어요. 철물점에서 손님 응대하며 혼자 공부했어요. 그 흔한 학원 한번 안 가고요. 목값 계산하면서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에너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합격 통보받던 날 아들이 울었어요. 평생 울어본 적 없는 녀석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아들이 30살 되던 해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더라고요.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소개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아들이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여자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어머님 이야기 준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에 더 정이 갔어요. 서로 빈자리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하면서 박하사돈을 만났습니다. 새로 산 듯한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손톱 및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 검은 자국이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안사돈.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밖으로만 돌아서 뭐 하나 해준 게 없네요. 엄마 없이 혼자 크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맨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살림도 제대로 못 가르쳤고 음식도 못해요. 라면만 먹고 살았네요. 부디 사돈이 가르쳐 주세요. 혼내실 거 있으면 딸이다 생각하시고 막 혼내주세요.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마디 굵은 손가락이 전부 갈라져 있고 손톱은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딸 뒷바라지한 흔적이었죠. 사돈, 무슨 그런 말씀을. 따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애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죠. 우리 아들이 복 받은 거예요. 걱정 하나도 마세요. 제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귀하게 볼게요. 박하사돈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없이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야 딸이 제 짝을 만나 떠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운함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의 미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 순간 남편을 잃고 철물점에서 혼자 울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아들 부부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제 남편의 성을 이어받은 손자였어요.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출산휴가를 3개월만 쓴다고 했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육아휴직 1년 쓰면 뒤처진다며 불안해했어요. 아이 낳고 100일도 안 돼서 일터로 돌아간다니 저는 애들 키울 때 철물점에 업고 다니면서라도 곁에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딜레마가 많구나 싶었어요. 일도 포기 못하고 아이도 포기 못하고 출산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과장 승진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우를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믿음이 안 가고 혹시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 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사시면서.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철물점 문 닫고 쉬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체력이 안 돼. 요즘은 온몸에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작년에 미영이가 부탁했을 때도 거절했어. 근데 또 니들 아이만 봐준다고 하면 미영이가 뭐라고 하겠어. 아들, 딸 차별한다고 한 소리 하겠지. 공평하게 안 봐주는 게 맞지 않겠니? 딸이 작년에 찾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육아휴직 끝나는데 맡길 데가 없다고 울먹였었죠. 그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니들 자식은 니들이 책임을 다하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장인어른은 아직 일하고 계시고 처제도 회사 다니고 있어서 정말 어머니밖에 없어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지우만 봐주시면 돼요. 제발요. 이번 승진 놓치면 정말 제가 10년 넘게 일한 게 물거품이 돼요. 며느리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회사 다닌 게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철물점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낳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오늘은 그냥 가. 며칠 시간을 줘. 아들 부부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할머니하며 손을 흔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탁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정말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셔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시고 제가 아버지 얼굴 제대로 본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맨날 우리 서연이 대학만 가면 그 말만 하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기업 붙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우셨어요. 평생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손 꽉 잡고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회사 그만두면 아버지가 그동안 하신 게 다 뭐가 돼요. 그 고생이 다 헛거가 되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지우 곁에 있고 싶어요. 100일도 안 된 애를 남한테 맡기는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 인생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계속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우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요. 제발 부탁드려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사돈의 거친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갈라진 손등, 검은 손톱 및 기름때. 딸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평생 막노동하며 살았을 그 사람.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철물점 하면서 손 다치고 허리 아파하던 모습이요.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겠다고 그렇게 일했는데 살아있었다면 손자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평생 쉴 날이 없구나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다들 자식 위해 사는 인생인데.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우 봐줄게. 대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다. 합가 첫날 대충 옷가지를 싸서 짐을 들고 아들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집이 너무 깔끔했거든요. 거실은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쿠션 하나도 정확히 45도 각도로 놓여 있었어요. 리모컨들은 크기 순서대로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싱크대는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릇들은 종류별, 크기별로 칸칸이 나뉘어 있었죠. 조미료통들도 라벨이 붙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놀랐어요. 반찬통들이 투명 용기에 날짜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날까지 적혀 있더군요. 마치 유통기한처럼요. 야채칸은 종류별로 지퍼백에 소분되어 있었어요. 냉동실도 진공 포장된 고기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요. 아이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저귀는 사이즈별로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옷들은 색깔별, 계절별로 나뉘어 걸려 있었죠. 장난감조차 종류별로 라벨 붙은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거실에 앉았는데 불안했어요. 뭘 만지면 흐트러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컵 하나 놓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편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좀 강박이 있어요. 퇴근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놓은 컵을 슬쩍 호스터 정중앙으로 옮겼어요. 무의식적인 행동 같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원래 이래요. 처음엔 저도 적응 안 됐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나 싶었어요. 저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합가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어긋났습니다. 아침에 빨래를 개어놨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다시 개더라고요. 제가 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수건은 정확히 3등분, 속옷은 4등분, 티셔츠는 소매를 안으로 접어서 마치 백화점 진열 때처럼 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깨끗이 닦아놨는데
며느리가 다시 닦았습니다. 물기 자국 하나 없이 반짝거려야 한다며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닦더라고요. 40년 넘게 설거지하며 살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요. 어머님은 편하시게 지우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일은 제가 퇴근하고 할게요. 어머님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지우만 봐주셔도 저희는 충분히 감사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림하며 살았는데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못한다고 이러나 싶었죠. 더 큰 문제는 육아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손자에게 이유식을 먹이면 며느리가 꼭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숟가락을 너무 깊이 넣으시면 아이가 헛구역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떠서 주시면 아이가 씹는 연습을 못해요. 요즘은 베이비 레드 위닝이라고 해서 아이 스스로 먹게 두는 게 트렌드예요. 잠깐만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숟가락 끝에 살짝만 묻혀서 아이 입술에 대고 기다리면 알아서 받아 먹어요. 어머님 아이 숟가락 입에 대시면 안 돼요. 충치균이 옮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서 제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30년 전엔 그냥 떠먹였는데 세상 참 복잡해졌다 싶었어요. 손자가 울면 제가 안아서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어머님, 울 때마다 바로 안아주면 아이가 의존적이 돼요. 퍼버 교수라고 아세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아이를 5분은 울려둬야 자기 진정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야 나중에 독립적인 아이가 되고. 그리고 안으실 때도 흔들면 안 돼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 뇌에 충격이 갈 수 있어요. 가만히 안고만 계시면 돼요. 제가 손자 배를 문질러 주고 있으면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배 마사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것보다 약간 옆으로. 제가 그냥 할게요. 이거 각도랑 압력이 중요해서요. 너무 세면 장이 놀라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맞다. 제가 육아 전문가 자격증 딴 선배들한테 들은 건데요. 요즘 스웨덴식 마사지법이 대세래요. 유튜브에 영상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뭐 애를 못 키워봤나요? 철물점에 업고 다니면서도 아무 탈 없이 잘 키웠는데 말입니다. 서연아, 나도 애 둘 키웠어. 준호도 이렇게 키웠는데 잘 자랐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님, 그건 알아요. 근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만 지금은 더 좋은 방법들이 연구로 다 증명됐어요. 전 지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회사에서 짬짬이 육아 강의도 듣고 논문도 찾아보고. 어머님, 혹시 몬테소리 교육법은 아세요? 아이의 민감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대요. 또 어느 날은 손자를 재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자장가 좋긴 한데 목소리가 너무 크시면 아이가 각성 상태가 돼요. 수면 유도는 점점 소리를 줄여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토닥이 쉴 때도 BPM 60으로 일정하게. BPM은 분당 박자수예요. 심장 박동이랑 비슷하게 해야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백색 소음을 틀었습니다. 이게 핑크 노이즈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엄마 뱃속 소리하고 주파수가 똑같아서 신생아한테 최고래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장가 하나 부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됐나 싶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게 구식이고 틀렸다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긴장됐어요. 오늘은 또 뭘 지적할까 싶어서요.
현관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뭘 잘못했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서연이가 원래 완벽주의라 회사에서도 그래요.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고 매뉴얼대로 해야 하고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같이 사는 사람은 좀 숨막히죠?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도 다 지우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만큼 애한테 정성인 거지.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지쳤어요. 내가 뭘 하러 여기 와 있나 싶었습니다. 도우려 왔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반복되겠죠. 손자만 아니었으면 진작 짐 싸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녀석 웃는 얼굴 보면 또 제가 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손자가 열이 났어요. 38도를 넘었죠. 제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열 날 때 물수건은 절대 안 돼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오히려 위험해요. 해열제 먹이고 미온수로 전신을 닦아야죠. 왜 병원 안 가셨어요? 38도면 집에서 지켜봐도 돼. 너희들도 이렇게 키웠어. 어머님, 신생아는 달라요. 애가 38도면 응급실 가야 돼요. 아, 진짜. 며느리가 황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진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밤늦게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좀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진짜 못해 먹겠다. 내가 뭘 해도 맨날 아니래. 밥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재우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 가는 것도 다 아니래.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있으라는 거야? 그럼 왜 불렀니? 응? 그냥 나 좀 놀게 냅두지 왜 불렀어? 아니 내가 애를 안 키워봤니? 너희 둘 다 이렇게 키워서 멀쩡하게 컸는데 내 말이 틀리니? 제가 서연이한테 얘기할게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실에서 다 들렸어요. 아이, 서연아, 엄마도 경험이 많으시잖아.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오빠, 나도 알아. 감사하고. 근데 지우는 내 아이잖아. 최고로 키우고 싶은 게 잘못이야? 어머님 방식은 30년 전 방식이야. 지금은 다 바뀌었다고. 그래도 어머님 무시하는 건 아니지. 무시한 적 없어. 무슨 말이야. 무시가 아니라 과학이야. 오빠도 회사에서 구식기술 쓰면 뒤처지잖아. 육아도 똑같아. 난 지우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야. 말다툼이 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방에서 나왔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들 하라고. 아이고 얀병알.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나 이제 집에 갈란다. 두 사람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하던 제가 욕을 했으니까요. 서연아, 준호야, 애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아. 그렇게 자라는 네가 키워라, 응? 내가 뭐하러 이 나이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전문가를 쓰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니들이 결정해라.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런 뜻이... 됐다. 나도 지쳤어. 이러다 정말 못 볼 사이 될 것 같다. 난 내 집으로 갈란다. 엄마, 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돈한테도 기대지 마.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너희 힘으로 해결해.
짐을 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손자가 자는 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 집이 최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가끔 손자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주 잘 지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했거든요.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20년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우가 다쳤어요. 뭐? 지우가? 얼마나 다쳤어? 왜 다쳤어? 이마를 찢어서 응급실 갔어요. 6바늘 꿰맸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딴 데 정신 팔린 사이에 지우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대요. CCTV 확인해 보니까 아주머니가 TV 보느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을 못 믿겠어서 제가 주말에 보고 평일엔 제 동생이 와서 봤어요. 근데 동생도 이제 복직해야 돼서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마침 옆에서 같이 차 마시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통화 소리를 옆에서 엿듣고 있었죠. 언니, 설마 또 가려고? 미쳤어? 가지마. 그 집 구석 며느리가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또 뭔 험한 꼴을 보려고. 제가 전화기를 가리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이번엔 어머님 방식대로 다 하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지우한테 할머니가 필요해요. 도우미들은 결국 남이잖아요. 제발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동생이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힘으로 막으며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눈치를 줬죠. 내 입으로 말도 못해? 언니 정신 차려. 나도 우리 며느리 일주일 도와줬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나왔어. 뭐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만 하고 애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간다고 무시하고. 요즘 며느리들 다 똑같아. 언니도 또 가면 또 당할 거야. 정희야, 좀 조용히 좀 해. 어머님, 정희 이모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못했었어요. 지우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어디 하면서.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요. 또 한 번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언니, 속지 마. 지금 지가 급하니까 저러는 거라니까. 또 가면 또 무시당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서연아, 내가 다시 가마.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아이고, 이 언니 진짜 똥멍청이네. 왜 또 당하러 가? 진짜 어이가 없네. 전화를 끊고 여동생을 봤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런 걸 고급 단어로 호구라고 한다우. 또 가서 고생할 거 뻔한데. 에휴.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전과 달랐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소파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중 나왔는데 블라우스에 이유식 얼룩이 있더라고요. 머리도 대충 묶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예전의 완벽주의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이 엉망이죠. 어머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약속대로 며느리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다 맡겼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평화롭게 지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한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지우 넘어졌죠? 괜찮아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괜찮아. 살짝 긁힌 정도야. 이마 왼쪽에 빨갛게 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거실에서 넘어진 거예요? 소독은 하셨어요? 응. 바로 소독하고 밴드 붙였어. 정확했습니다. 거실 소파 앞에서 넘어진 거였거든요. 묻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밴드를 보고 알았겠구나 당시엔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 이유식에 당근이랑 브로콜리 넣으셨네요. 지우가 잘 먹던가요? 근데 이때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뭘 넣었는지까지 아는 거예요. 잘 먹었어. 근데 서연아, 냄새로 알았어? 지우 입가에 당근이 묻어 있어서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우 낮잠 2시간 잤네요. 평소보다 많이 잤는데 밤에 안 잘까봐 걱정이에요. 어머, 맞네. 정확히 2시간 잤는데. 또 맞췄습니다. 이번엔 정말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또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괜찮을 거야. 오늘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아서 피곤했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저를 지켜본 것처럼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의 해답은 얼마 안 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TV 뒤를 청소하다가 손끝에 뭔가 닿았어요. 동그란 검은 물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작은 렌즈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였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방에도 부엌에도 아이 방에도 화장실만 빼고 다 있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다 알았는지 매일 회사에서 절 지켜봤던 거예요. 퇴근한 아들 부부에게 카메라들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야? 니들 날 감시한 거야? 내가 뭐 도둑이야? 애 학대하는 사람이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 무슨 설명? 화장실 빼고 다 찍었잖아. 내가 밥 먹는 것도 코 파는 것도 다 봤다는 거 아니야? 엄마, 진정하세요. 이거 도움 있을 때 설치한 건데. 준호야, 너도 알았어? 너도 날 매일 지켜봤어? 엄마가 뭐 잘못할까봐?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아이 안전 때문에 필수예요. 어머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의심 안 했으면 왜 말 안 했어? 왜 몰래 했어? 매일 어머님 오늘 지우가 넘어졌죠 하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속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의 분노 수치가 치솟았죠. 엄마, 속인 게 아니라 말할 생각을 못한 거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나쁜 의도는. 나쁜 의도가 없으면 뭐해. 결과가 이런데.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지는지 알아? 너희들은 회사에서 커피 마시면서 엄마 일거수일투족 다 구경했겠네. 어머님,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장 떼. 지금 당장.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일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못 돼요. 지우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뭐? 못 된다고? 엄마, 우리가 엄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제가 안 볼게요. 약속할게요. 근데 CCTV는 그대로 둬야 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안 뗀다는 거예요. 좋아,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CCTV마다 행주를 걸어놨습니다. 거실 청소할 때는 거실 카메라에 걸레를 덮었어요. 부엌에서 일할 때는 부엌 카메라를 가렸고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행주를 치우면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유치한 짓이란 걸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볼 거면 니들은 걸레나 실컷 봐. 나도 감시당하면서 살 만큼 한가하지 않다. 흥. CCTV 걸레 신경전이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가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어요. 벌써 2시간째였습니다. 지우야, 엄마 곧 와. 할머니랑 놀자.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결국 손자를 업고 아파트 입구로 나갔습니다. 얼마 안 가 저 멀리 며느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느라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한 손엔 서류 가방, 한 손엔 핸드폰,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 보고서 수정하고 있어요. 30분 안에 메일로. 네? 지금 당장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손자가 엄마를 발견하고 팔을 뻗었어요. 엄마! 엄마! 며느리가 달려와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우리 지우, 엄마 보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아이를 꼭 안고 뺨을 비비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아, 지우야, 놀이터 갈까? 엄마랑 10분만 놀자. 놀이터에서 아이와 그네를 타는 며느리. 하지만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10분이 채 안 돼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당장이요? 아, 제가 지금 잠깐 나와 있어서.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 회사 가야 해. 할머니랑 집에 가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자가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곤란한 듯 서글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돌아서야 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따 일 끝나면 바로 올게요. 지우 좀 부탁드려요. 서연아, 세상 일 네가 혼자 다 하니? 회사에 너 하나뿐이야? 애도 좀 생각해. 애엄마가 애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너는 아휴, 아니다. 어서 다녀와라. 저도 모르게 답답해서 한 말이었어요. 순간 아차 싶었죠. 제가 답답하면 애엄마 속은 어떻겠나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짜 중요해서. 이거 망하면 과장 승진도 물 건너가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속으로 울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새벽 3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살금살금 아이 방으로 가는 며느리. 문틈으로 봤더니 자는 아이 옆에 누워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보고 있기가 마음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또 일찍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새벽 3시에 들어와서 5시에 다시 나가더군요. 대체 잠을 언제 자나 싶었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벌써 나가니? 현관에서 마주쳤어요. 며느리 눈이 퀭하니 파였더라고요. 아, 어머님,
저 때문에 일어나셨어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어제 제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애도 좀 생각해라고 했던 말이요. 이미 충분히 힘든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서연아, 어제는 내가 좀 심하게 말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못난 엄마예요. 이번만 지나면 진짜 엄마 될게요. 죄송해요. 저 그만 가볼게요. 그러곤 며느리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식탁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지우 아침 잘 먹고 일어나면 엄마 같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도요. 밑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오늘도 엄마 없이 아침을 맞았어요. 그날은 장을 보러 손자와 마트에 갔습니다. 손자를 아기띠에 메고 카트를 밀었어요.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타임세일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계란 한 판에 1,000원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저도 가보기로 했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다들 서로 먼저 집으려고 난리였어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팔꿈치로 밀더라고요. 아이고 좀 비켜요. 내가 먼저 왔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살 거예요. 왜 미세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저를 확 밀었습니다. 카트를 잡으려다 중심을 잃었어요. 손자를 보호하려고 저는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본능적으로 손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신 제 팔과 다리가 바닥에 부딪혔죠. 아기띠 덕분에 손자는 제 가슴에 매달려 있었지만 충격에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 여기 있어. 일어나려는데 발목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팔목도 욱신거렸습니다. 바지를 보니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아니에요. 애가 다쳤는지 먼저 봐주세요. 손자를 확인했더니 이마에 빨갛게 자국이 났어요. 제 어깨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가벼운 타박상이었어요. 저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팔목도 삐었더라고요. 무릎이 카트에 쓸려 찢어져서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할머님이 아이를 잘 보호하셨네요. 본인은 많이 다치셨는데 당분간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붕대 감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쩔뚝거리며 손자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쁜데 괜히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었죠. 손자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 올랐더군요. 이 나이에 애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손자 이마가 좀 더 부어 올랐어요. 멍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됐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사는 게 뭔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녁 8시 아들이 퇴근했어요. 손자를 안으려다 멈칫했어요. 아이 이마에 멍을 본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지우 얼굴이 왜 이래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좀 넘어졌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애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병원은 갔어요? 응, 갔어. 타박상이래. 괜찮대. 아들이 손자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고 팔다리를 확인했어요. 엄마,
왜 애를 데리고 그런 데를 가요? 타임 세일 하는 데가 얼마나 아수라장인데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배달. 누가 엄마한테 장까지 봐달래요? 네? 요즘 다 배달되는데 왜 굳이 거기를... 저도 화가 확 났습니다. 배달?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애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간 거야. 애는 매일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니들은 맨날 듣고 나랑 애랑 둘이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그럼 놀이터를 가지, 산책을 하지. 사람 많은 곳에 애를 위험한 데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지우가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니? 아주 지혜 조금 다쳤다고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드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야. 내가 너희 대신해서 애 봐주고 있는데 고맙단 소리는 못할 망정 사고 났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예요. 아마도 애가 보고 싶어 무리를 해서 일찍 퇴근한 듯 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제야 며느리가 손자 얼굴을 봤나 봅니다. 지우야, 얼굴이 왜?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트에서 넘어졌대. 타임 세일 때문에. 며느리가 손자를 안아 들었습니다. 손자를 달래며 이마를 살펴봤죠. 어머님,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떡해, 흉지면 안 되는데. 마트는 왜 가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달시킬 텐데. 그러다가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제야 제가 쩔뚝거리는 걸 알아챘어요. 어머님, 다리가... 가까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붕대가... 이게 뭐예요? 어머님도 다치셨어요? 아들도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바지 밑으로 보이는 붕대, 부은 발목, 팔에 파스. 엄마, 이게... 엄마도 다쳤어요? 넌 이제 네 엄마가 보이니? 한참 됐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만졌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가셨어요? 발목이 너무 부었는데 아파 보여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내 잘못이라고 할 거면서. 엄마, 진작 말을 하지. 왜 아들을 못된 아들을 만들어서.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내 손자가 소중해. 니들한테만 소중하니? 지우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대신 넘어진 거야. 발목 비고 무릎 찢어지고 팔 다치고. 근데 너희는 지우 얼굴에 난 상처만 보이지?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마트에 갔냐고 나무라기만 하고. 내가 뭐하러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나 싶다. 너희 집에 와서 CCTV에 감시당하고 이제는 다쳐도 관심도 없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간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짐을 싸러 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없으면 저희 못 살아요. 못 살긴 도우미 쓰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못 봐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자가 방에서 나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 지우야, 잘 있어.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부부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손자가 며느리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도 괜시리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불쌍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뼈에 금이 갔네요. 어제는 붓기 때문에 안 보였는데 하루 이틀 입원하셔서 붓기 빼시고 깁스하시죠. 결국 입원을 하고 깁스 준비를 해야 했죠. 딸에게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지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면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땐 보기도 싫었거든요. 오지 마. 괜히 연차 쓰지 말고. 행여나 여기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모자지간 영 끊어줄 테니까. 알았어? 서연이한테도 제대로 전해.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사람이 왔습니다. 바깥 사돈이었어요. 과일 봉지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돈,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딸 때문에. 어머, 사돈. 아니에요, 사돈. 왜 오셨어요?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바깥 사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사돈, 제 딸이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착하고 순한 애였는데, 덜렁거리기도 한 애였는데, 제가 못난 아빠라서 애가 저렇게 됐네요.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밥 차려 먹었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면 저녁에나 들어오니까 학부모 참관 수업도 한번 못 가봤네요. 운동회 때도 딸 혼자 도시락 싸서 갔고.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꼭 성공할 거다.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줄 거다. 제가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이제 자기가 지켜준다고. 그땐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제가 못나서 딸이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그때부터였어요. 걔가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한 게. 밤새워 공부하고 학원비 아낀다고 혼자 독학하고. 제가 그만해도 된다, 아빠는 괜찮다 해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회사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늙고 병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미리미리 돈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다 어릴 때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생긴 겁니다. 우리 같은 인생은 한 번 삐끗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제 딴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한 거겠죠. 제가 좀 더 잘났으면 애가 이렇게 독하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사돈한테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데요. 효녀잖아요. 효녀요. 제가 짐이 돼서 애가 더 무리하는데 차라리 제가 없으면 애가 편할 것 같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병문안을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이한테 사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서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사돈을 사랑해서예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바깥 사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제 딸이 사돈 많이 힘들게 했죠. 이해해 주세요. 걔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 말하는 걸 잘 못하는 애라 이 사돈에게 충분히 감사하면서도 직접 말로 못할 겁니다. 병실을 나가는 박하사돈의 뒷모습이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난의 상처, 혼자였던 어린 시절, 아빠를 위한 성공 강박,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여동생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다리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언니, 내가 뭘 했어? 손주 봐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 나이에 애 봐주면 잘해봤자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고. 봐, 결국 이렇게 됐잖아. 아니 언니는 왜 그렇게 호구야? 며느리가 감시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무시했다면서. 근데 또 가서 봐준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하사돈의 구부정한 뒷모습만 떠올랐어요. 언니! 이 언니 왜 이래? 재미없네. 언니랑 말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간다. 여동생이 나간 직후 며느리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지우 지키려다 다치신 거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제가 너무 일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도우미 아주머니 구했어요. 이제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속상하신 마음 푸시고 연락 주시면 직접 사죄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며느리 올림. 태어나자마자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깁스한 다리로 쩔뚝거리며 들어갔어요. 엄마, 왜 왔어요? 다리도 그런데. 어머님! 서연아, 준호야, 내가 다시 지우 봐줄게. 도움 있으면 비용만 나가잖아. 그 돈으로 지우 학비 모아야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모르고 제가 더 정말 잘할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가 또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앉아봐.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 네 아버지는 지금의 너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더라. 네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왜 이렇게 일에 매달리는지 다 들었어. 아버지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버지한테 보답해야 한다고. 며느리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님, 서연아, 네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기만 바라셔.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것보다 네가 웃으면서 사는 게 더 큰 효도야. 지우랑 시간도 보내고 가족이랑 저녁도 먹고 그게 진짜 성공이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실패하면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아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성공 못하면. 서연아, 너 이미 성공했어.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지우 낳고 대기업 다니고 네 아버진 널 보면서 매일 행복해 하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네가 네 아버지 자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짐 내려놔도 돼.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날 뒤로 며느리는 출근하기 전마다 식탁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어요. 어제의 일들에 대한 반성, 오늘 지우와 해주실 일에 대한 부탁, 그리고 늘 마지막엔 감사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CCTV는 모두 철거됐습니다. 빈자리만 남은 벽을 보니 오히려 허전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잔소리는 했어요. 제가 빨래 개는 방식을 보면 며느리가 입이 근질거려 했고 며느리가 이유식 만드는 걸 보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눈빛에 아기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보답하려는 마음,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늦으면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따뜻한 국을 끓여놨어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건넸죠. 이 시대가 참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때는 가난해도 단순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풍요 속에서도 불안해했어요. 일과 육아, 부모 부양과 자기 삶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순리죠. 며느리가 퇴근 후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사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이직했다더군요. 월급은 줄지만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제 몸보다 큰 선물 보따리와 백화점 상품권을 제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이제 직접 지우를 키우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편해졌어요. 마음대로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하지만 가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하며 달려오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품에는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고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취직을 했다고요. 다음 달부터 출근인데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같이 나왔어요. 외손주가 저를 보며 방긋 웃었거든요. 아,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외손주 차례구나. 운명처럼 또 다른 육아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쉬려고 하면 꼭 일이 생기니까요. 이게 인생의 참맛이겠죠.